예, 전쟁론 28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와 전쟁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좀 구체적으로 항공모함하고 폭격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폭격기, 항공모함 전부 다 현대전쟁의 그 총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무기 그리고 과학 무기를 보면은 저 감탄을 합니다. 아, 이게 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우리가 조금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발명된 것이 그렇게 오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군 전쟁에 관한 그 이론들은 전부 다 현대 전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군기, 비행기가 직접 그 전쟁에 사용된 첫 번째는 1차 대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전쟁에 사용된 이후부터 이제 공군력 이론도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줄리오 두엣이라는 이태리의 그 공군 장교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그 영문으로 번역된 것이 Command of the Air, 그러니까 하늘의 지배, 제공권, 우리말로는 제공권이라고 이제 번역이 나왔는데, 이런 전략가들이 이제 공군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공군력이 현대 전쟁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그것 가지고 게임을 끝낼 수가 있다, 그런 의미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론이 나온 것이 이제 2차 대전 그 무렵이었는데, 공군력은 한국전쟁, 걸프전쟁, 월남전 등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제 혁혁한 공이라고까지 말하는 이유는 그것으로서 전쟁이 압도적으로 어느 편이 이겼다, 그러니까 공군이 센 나라가 반드시 전쟁에 이겼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공군력이 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국전쟁 당시에 보면은 1950년이었는데 그때 워낙 그 미국과 유엔군의 공군이 막강했기 때문에 저쪽 공산군은 낮에는 작전을 거의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전술했는데, 야간 전술했다는 것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공군의 그 능력이 밤에는 또 한도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남전쟁에서 공군이 미군이 훨씬 셌습니다만은 전쟁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한국전쟁 당시에도 저쪽 공산군 쪽은 거의 공군이 없는 편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은 전쟁을 압승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군력이 중요하지만은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것이 1991년 걸프전쟁, 저희들이 아주 많이 소개한 전쟁입니다. 걸프전쟁 이후 공군이야말로 전쟁을 수행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종결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군사력이다라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 가지고 다 할 수 있어, 육군 없어도 돼, 심지어는 그런 생각까지도 이제 나오게 됐죠. 그도 그럴 것이 걸프전쟁이 1990년 8월에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진짜 이제 그 전투행위가 있었던 것은 1991년 1월 달이었죠. 그런데 거의 한 달 동안에, 초기 한 달 동안에 그냥 폭격만 했습니다. 폭격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가 완전히 초토화된 다음에 그 탱크, 지상군이 들어가서 전투한 것은 약 10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사에서 공군이 이렇게 압도적인 역할을 한 그런 그 첫 번째 전쟁이 됐고, 육군은 가서 전투를 한다기보다도 공군이 다 파괴한 지역을 그냥 밀고 들어가서 접수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줄리오 두엣이라는 그 공군 전략가가 쓴 The Command of the Air라는 그 미국에서 나온 버전하고, 그리고 한국판으로 번역된 제공권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걸프 전쟁 때 이제 공군력이 정말로 그 막강한 위력을 발휘를 했고, 그리고 걸프 전쟁은 말이죠, 앞으로 이제 나중에 잠깐 얘기할 예정이지만은 그 전쟁에서 그 과학기술의 혁명을 일으켰던 전쟁입니다. 야, 이 정도가 우리가 상상을 못했는데 이것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냥 쉬운 예를 들면은 2차 대전 무렵에 폭격기들은 다리 하나를 폭파하기 위해서 폭탄을 한 거의 9,000발 정도를 평균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9천 발을 떨어뜨리면 다리 하나 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월남 전쟁 때는 300발 정도로 다리 하나를 부시는 데까지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배의 발전을 한 것이죠. 그런데 걸프 전쟁 때 다리 하나 부시는데 폭탄 한 발로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정밀 포격이 가능하게 된 세상이 돼가지고 이제 공군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걸프 전쟁이 1991년 전쟁이죠. 그 이후에 이제 공군들이 사용됐는데 그 공군들이 원하던 결과를 100% 얻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군과 폭격만을 통해 적의 항복을 받아낸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항복은 누가 가서 받았느냐? 그건 육군이 가서 받았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아무리 과학의 시대가 됐고 그리고 과학 무기인 그 공군이 100% 전쟁을 다 하지는 아직도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폭격은 물리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쟁터에서 결국 항복을 하는 것은 인간이고 그 인간은 물리적 피해보다도 오히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항복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그 폭격이 인간의 심리를 완벽하게 제압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그 공군 이론에 관한 통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폭격을 엄청나게 해대면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기 나라에다가 저항을 할 것이다라고 이 가정을 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폭격을 엄청나게 해댔더니 폭격을 당하는 적국의 국민들이 오히려 적의 정부에 더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 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던 효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공군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얻어낸 결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1년 이후에 참 그 정밀 폭격이 가능해진다면 공군은 정말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냥 사진들 몇 장 볼 텐데 오퍼레이션 데저트 쉴드 이거는 이제 걸프 전쟁 할 때 그 전반기에 사막의 방패 작전이라고 그랬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군사력을 집결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때 공군기를 사막 한 복판에 저렇게 그 많이 갖다 이제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드문드문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엘레판트 워크라는 게 있죠. 이 상대방을 겁주는 겁니다. 수백 대의 비행기가 뜨지 않은 채로 그냥 그 우리 뭐 영어로는 택시라고 그럽니다. 활주로에서 몇백 대가 그냥 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힘을 과시하는 거죠. 국제 정치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데몬스트레이션 오브 파워라고 그랬는데 저기 그 뭐 최신의 미국 전투기들이 활주로에서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뭐 엘레펀트 워크, 코끼리 걸음이라는 이름에 이것도 하나의 그 힘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군이 뭐 정말 그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화면에 이제 보여드린 사진인데 정말 그 각종 전투기들이 이라크의 그 아주 하늘에 낮게 떠서 사막 위에 낮게 떠서 이제 폭격 작전을 수행하는 이런 모습을 뭐 우리들이 많이 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전쟁 당시 낮에는 완전히 유엔군이 전장터를 전부 장악을 했죠. 공산군은 뭐 꼼짝을 못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평양에 유엔의 전투기들 뭐 대부분 미국 비행기였습니다만은 유엔의 전투기들이 퍼부은 폭탄 숫자가 48만 발이랍니다. 그때 평양 인구가 48만 됐겠습니까? 뭐 피난 가고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벼 있었을 텐데 아마도 시민 숫자보다 더 많은 폭탄을 떨겨뜨렸는데 뭐 그리고 폭탄의 위력은 뭐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그런 폭격을 당하고도 평양에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까? 살아남아 있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살아남아 있었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폭격의 결과 폭격을 한 다음에 이제 미국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원하던 표적을 다 부셨느냐 이런 걸 다 이제 평가를 하죠. 그 평가를 해봤을 때 폭격의 위력이 산술적으로 나온 것만큼 엄청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걸프 전쟁 이후에 공군이 엄청난 중요성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1999년이니까 이제
공군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된 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코소보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은 오로지 공군만 가지고 싸운 전쟁입니다. 육군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 나라를 점령할 그런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육군이 들어갈 필요는 없었고, 다만 그 당시에 그 코소보에 그 아주 독재자 골치 아픈 인간이 살고 있었는데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너무나 많이 학살하고 코소보 사람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코소보 난민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로셰비치 이자를 겁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일단 그 코소보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육군이 들어가서 저 사람을 잡아온다든가 뭐 저 사람을 사살한다든가라기보다도, 그래서 이제 이 폭격 작전이 목표로 한 것은 코소보 난민 보호와 코소보인 학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목적을 가지고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밀로셰비치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그러나 결과를 보니까 폭격 개시 이후 50일 동안 난민이 75만 명이 발생했고 코소보 청년 10만 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주민 4,600명 이상이 피살당했다. 그리고 코소보인 마을이 500곳이 파괴되었다. 그래서 결론이 나토의 공습작전은 전쟁의 정치적인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걸프전쟁 이후에 공군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리고 결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후에 싸워진 전쟁에서 그러지 못했다. 이 독재자 마음이 웬만해서 자유국민 몇십만 죽어도 잘 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그 때로는 자꾸 잃어버리고 그럽니다. 예, 밀로셰비치는 이제 나중에 죽긴 죽었죠. 그랬습니다만은 1999년에 코소보 작전에서는 저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무기가 좋다 보니까 나토 측의 나토 측이 폭격을 하는데 그 피해는 거의 경미하다, 없다고 말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비행기가 50일 동안 2만 회를 출격을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2만 번 공격을 하러 뜬 거예요. 그러니까 50일 동안이니까 하루에 400회 정도, 영어로는 SOT라고 그러죠. 출격을 400번이나 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15억 달러 정도 돈을 퍼부었다. 나토 측의 피해는 F-117 스텔스 폭격기 한 대, 아파치 헬리콥터 2대가 추락하고 미군 조종사 2명이 죽은 것, 그 외에는 다른 피해는 없었다. 근데 유고슬라비아 측은 F-16기를 한 대 격추시켰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폭격을 한 지 50일이 지난 이제 그때 시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나토는 유고의 사회 기반 시설과 군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지만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효과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때 저도 이제 그 전쟁을 관찰한 입장에서 아마도 그 정도의 대규모 폭격에도 불구하고 밀로셰비치 대통령의 마음뿐만 아니라 유고슬라비아 시민의 마음도 바꾸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유고슬라비아 시민들은 밀로셰비치에 대한 적개심을 나토에 대한 적개심으로 바꾸어 놓는데 오히려 그 폭격 작전이 기여했을지도 모르겠다. 베트남 전쟁 때 이제 폭격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폭격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야, 우리 호지명 이 사람 못 쓰겠다라고 호지명한테 대들지 않고 오히려 공포에 질려서 좌절하기보다는 적개심이 더욱 불탔다. 전의가 더욱 불탔다라는 사실이 그 폭격에 관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그 불쌍한 시민들을 마음을 적의 지도자로부터 돌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월남전에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말하려는 바는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군과 폭격이 무용하다는 얘기를 절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오늘날 공군은 거의 결정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만 공군 하나로 전쟁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완성할 수는 없다. 즉 정치적인 목적, 적의 의지를 다 꺾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적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한 가지 기종, 공군만 가지고 다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육군하고 효율적으로 결부될 경우에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미국의 아주 그 특이한
경력을 가진 대단한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육사 졸업한 후에 공군 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군종을 다 경험한 아주 그 군사 전략가인데 그 사람은 현대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것은 그래도 육군이라는 것을 뭐 용감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힘줘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군이 저 사람은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전쟁에서 마지막은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서 뭐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그 깃발을 꽂는 것은 결국은 육군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 이제 미국이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미어샤이머 교수가 미국을 세계의 패권국이라고 말하지 않은 그 첫 번째 이유가 미국은 바다 건너에 있는 강대국에 가서 그 나라를 육군으로 제압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강대국, 뭐 그냥 뭐 쉽게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중국을 가서 미국 육군이 중국을 점령할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도 세계 전체의 패권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근거로 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전쟁을 완벽하게 끝내는 데는 육군이 지금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육군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군이 사전에 상당 부분 승리를 이제 거둬줘야 되죠. 제가 최근에 그 미어샤이머 교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아주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저게 얼굴만 바꿔놓은 마키아벨리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대판 마키아벨리라는 것을 이제 그 뭐 아주 위대한 이름이죠. 마키아벨리는. 마키아벨리 묘비는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럽니다. 위대한 이름에는 찬사가 필요 없다. 뭐 미어샤이머 교수도 뭐 마키아벨리에 버금가는 그런 훌륭한 학자가 됐는데 이제 뭐 자기의 관심사가 국제정치 이론이고 자기는 현실주의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뭐 이제 분석을 많이 하고 학문을 하지만은 자기는 가끔 가다가 정책 토론에도 개입을 하는데 자기가 가장 최근에 그 개입했던 정책 토론은 그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열렬하게 반대했다는 것이다라고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써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공군 이야기, 공군으로 모든 것을 100%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항공모함 얘기 또 잠깐 해보겠습니다. 항공모함은 그냥 아주 간단히 말하면은 비행기 싣고 다니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공군력이에요. 지금 항공모함다운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는 뭐 미국밖에 없습니다만은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항공모함이라고 부르는 그런 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영국 뭐 괜찮은 거 가지고 있죠. 프랑스, 러시아, 중국, 스페인, 태국, 인디아 등이 이제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거 저것도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즈모라는 군함우리가 한번 여러분 사진도 봤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항공모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그 중간급에 돼 있는 그런 배죠. 뭐 경항모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만들라는 것도 경항모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항공모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수직으로 뜨는 비행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능이 옛날처럼 배가 크지 않아도 상당한 그 공군력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태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 같은 거는 뭐 사실은 뭐 비행기가 작전하는 배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최근에 우리가 그 중국이 미국의 구축함에 의해서 중국 항공모함이 모욕받는 그런 사진들도 다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지나갈 때는 전단이 옆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 전단 그 대열 사이에 미국 군함이 껴서 같이 가면서 뭐 이렇게 감시하고 그러는 모습은 상당히 그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미국이 아직도 너는 우리의 상대는 아니야라고 조롱하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항공모함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그 공부를 항공모함도 깊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그 일본이 지금 이즈모급 이제 군함을 만들 때 그 신문사 기자 한 분이 교수님 일본은 항공모함을 다 만든대요. 그러면서 상당히 그 놀라는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이 항공모함 만드는 거는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을 상징하는 군함이 항공모함이고 그리고 1942년에 일본이
그 진주만을 폭격하러 갔을 때 항공모함을 타고 갔는데 일본 비행기들이 그때 그 일본 항공모함은 미국의 항공모함보다 하나도 전술적, 전략적, 기술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세계 최고급의 항공모함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축적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항공모함을 만들지 않았지만은 아마 만들면은 당장 적어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보다는 훨씬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항공모함의 그 갑판에 딱 내려가지고 그때 정말 이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야라고 매일 강의를 했는데, 이야, 이것이 정말 진짜 힘이구나 라는 이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지금 제가 그 GW 비지터라는 요 조그만 카드가 한 장이 이제 발견됐는데, 이게 조지 워싱턴 호를 이제 방문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주는 표입니다. 보니까 제 이름도 뭐 영어 이름 막 틀리게 썼는데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쓴 거예요. 미스터 춘근리 해가지고 저는 KUN으로 쓰는데 GEUN으로 쓰고, 뭐 한국 해군 발전단 자문위원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줬는데 제가 그냥 기념으로 놔두고 있고, 뭐 사진도 많이 찍어줘가지고 그 사진들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항공모함은 실제로 전투하는 것보다도 그 스스로 발휘하는 그 위력이 어마어마한 배죠. 그냥 뭐 대강 보면은 이 그러니까 이제 전쟁 났을 때하고 평화로울 때하고 비행기 숫자가 달라집니다. 뭐 과도기적 배치, 트랜지셔널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그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은 78대를 신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전투하러 그 사명을 띠고서 적국의 앞바다에 갈 때는 힘의 투사 배치, 그러니까 파워 프로젝션 컨피규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4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82대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항공모함 한 척에다가 전투기를 뭐 80대를 넘어 싣고 다니는데 그것도 최상급의 전투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 척이 웬만한 조그만 나라의 공군보다 더 세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 한 척의 전투력을 능가하는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젠가 최근에 얘기했었죠. 미국 공군이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공군이고 두 번째로 막강한 공군이 바로 미국 해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은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항공모함 11척 가지고 있는데 미국 항공모함 11척이 모두가 다 핵 항공모함입니다. 핵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그 추진 장치가 그 핵 엔진으로 간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핵 연료를 한번 충전을 시키면은 뭐 거의 무한정. 그래서 이 배에 작전 반경이 없습니다. 지구를 수십 바퀴 돌아도 되고 수십 년을 그냥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배가 11척인데 그 중에서 10척은 이제 니미츠 클래스라고 그리고 한 척이 포드 클래스입니다. 포드 클래스가 이제 제일 최신형이고, 포드 클래스는 지금 한 척은 이제 취역을 해갖고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존 F 케네디라는 이름의 포드 클래스 두 번째 군함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뭐 전부 다 10만 톤이 다 넘고 길이가 300m가 다 넘고 폭도 70m가 다 넘고 뭐 거의 그 작은 도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조지 워싱턴호 갔었을 때 그때 뭐 놀란 것은 그 형제가 근무를 하는데 그 형제가 뭐 한 반년씩 얼굴을 서로 마주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무하는 사람이 대략 한 6천 명 정도가 그 배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해군에 소속된 사람이, 그러니까 배 일을 하는 사람이 한 3,2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2,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6천 명 정도가 한 배를 타고 근무를 하는 뭐 정말 바다 위에 도시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 배 이름 제가 그 책에 도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그런 말이 있죠. 중국의 동풍 미사일로 한 방에 그냥 다 미국 항공모함은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는 그렇지 않다가 맞습니다. 중국의 동풍 미사일 여러분들이 그림도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와, 이거로 한 방 맞으면 뭐 항공모함이라도 뭐 그냥 침몰하고 말겠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항공모함이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전쟁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요새는 뭐 컴퓨터가 좋아져서 컴퓨터 가지고 전쟁 연습을 하는데, 미국의 어떤 전쟁 연습에서도 항공모함이 격침당하는 경우를 가정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전쟁 연습에서 항공모함을 가정하지 않고 하니까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이거는 가라앉지 않아 라는 그런 뜻이죠. 항공모함은 불침이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정말 그 항공모함은 불침이라고 봐도 됩니다. 뭐 미국 항공모함들이 우리나라 바다 옆에 올 때마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야, 이제 중국이 그 미사일로 갈기면은 한반도 근처에 왔다가는 미국이 큰 코 다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정말로 쏴야 되겠다라고 쏘는 날, 그날은 3차 대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심리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군사 전략 쪽, 뭐 전술 쪽으로도 항공모함을 이제 깨기가 힘들다는 것은, 항공모함이 아까 제가 그 보통 평시에 미국 그 항공모함이 78대의 비행기를 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 프로젝션 컨피그레이션의 경우에는 82대를 싣는다고 그랬는데, 요 배 중에서 퍼센트로 치면은 46%, 그러니까 78대의 경우에는 36대가 공교경이고, 나머지 54%는 항공모함 방어용입니다. 바로 오히려 항공모함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야, 저거 중국의 미사일에 깨질 수 있어 라고 말하기보다도 이거 비행장이 너무 비싼 것 같아. 비행기를 78대를 싣는다며. 그런데 그 중에서 공교경으로 쓰는 건 36대밖에 안 되고 나머지 42대는 방어용이라며. 항공모함을 방어하기 위한 비행기가 더 많다며. 바로 이것이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항공모함 보면 비행기를 가득 싣고 가는 모습 있죠. 그 가득 실은 비행기 중에서 54%가 그 비행장 보호용 임무를 담당하고 있고, 정말로 가서 적을 폭격하는 그 임무를 하는 비행기는 46%밖에 안 된다.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일단 알면은 항공모함은 깔아앉을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너무나도 공격력에 비해서 방어에 치중하는, 그래서 과연 효용이 있을까 하는 그런 무기다. 그래서 너무 비싼 비행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당화를 시키는 방법은 저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항공모함이 가면은 웬만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 옵니다. 이거 겁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래서 그 정치적인 목적을 싸우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 오브 파워, 힘을 과시하는 그 기능을 이제 담당하는 것이죠. 제가 썼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 하나가 출현할 경우 웬만한 나라는 자신의 야망을 접어야 한다. 그게 바로 항공모함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 2월 달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만났죠. 그때 우리가 그 해설을 하면서 뭐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하노이 앞바다에 그 하이퐁항이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 하이퐁항에 미국 항공모함 한 척이 와 있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을 하면서 김정은을 무언으로 압박하는 것이죠. 우리 말로 하자. 말로 하지 않으면 저 항공모함이 가야 돼. 뭐 이런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공모함이라는 무기는 뭐 대단히 그 무서운 무기고, 지금도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훌륭하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이 그 지금 동진아해에서 또는 남진아해에서 세계 최고의 미국 항공모함하고 만났기 때문에 조금 그 길을 못 펴고 있지만은, 그 미국을 빼고 그 배가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데는 충분할 정도의 그 힘을 과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항공모함은 뭐 미사일 한 방에 깔아는 배는 아니다. 다만 너무나도 방어를 잘하다 보니까 그 항공모함에는 엄청나게 비싼 무기체계, 거기 같이 따라다니는 잠수함이라든가 또 이지스함이라든가, 원래 이지스함이 항공모함을 보호하려고 만든 군함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은 공격하는 것보다 보호하는 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써.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그것이 오히려
미국 그 전략가들이 이 항공모함은 중국 미사일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방어하는 데 돈을 많이 써. 공격력보다 방어력에 더 신경을 더 써야 돼 라는 점에서 항공모함의 그 한계를 얘기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뭐 책에 나온 순서대로 하는데 세 번째 무기와 전쟁 이야기 중에 나폴레옹의 군대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 이 말은 제가 거의 맨 처음에 예를 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그대로 통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나폴레옹의 말과 알렉산더의 말은 어느 편 말이 더 잘 날렸겠습니까? 그건 뭐 바보 같은 질문이죠. 예, 그 뭐 기한으로 한 2000년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2000년이 좀 넘죠. BC 400년하고 1800년이니까 한 2200년의 간격을 두고 있지만은 2200년 전 말이나 2200년 후의 말이나 달리는 속도가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군대는 말 이외에 찝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탱크 장갑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군대의 공격 속도하고 알렉산더의 공격 속도는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그냥 그 우리가 역사적인 상식을 다 알면서도 그냥 현대로 올수록 모든 것이 더 빨라지고 더 좋아졌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군사 무기에 관한 한 2000년 이상 그대로 비슷하다가 그냥 나폴레옹 이후에, 그러니까 20세기가 된 다음에 그냥 급격하게 무기가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비슷했다. 그래가지고 아도 페릴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쟁사 교수가 한번 자기 스스로 그냥 워게임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워털루에 나폴레옹 군대하고 그 영국 군대가 싸웠는데, 영국 군대 자리에 영국 군대 대신에 알렉산더 군대를 집어넣고서 이제 워게임을 붙여봤더니만은 알렉산더 군대가 오히려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진격 속도가 빨라진 것은 정말 몇천 년 동안 똑같았는데, 뭐 고구려의 군대하고 조선의 군대하고 진격 속도가 같았을 겁니다. 전부 다 말 타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뛰어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속도가 그냥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철도가 나온 이후다. 철도가 나온 이후에 더 강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 한 예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책에 나오는 다윗의 그 돌팔매 이야기 있죠. 돌팔매가 이게 돌려서 돌리면은 한 200m 정도 날아가 가지고 그 200m 바깥에서 맞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팔매로 돼 있지만은 영어로는 슬링이죠. 돌팔매를 하기 위해서 썼던 뭐 이걸 탄환이라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진흙 덩어리를 불에다 구운 거래요. 그게 그렇게 그 위력을 발휘했답니다. 그러니까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50m 이내에서 맞았을 때는 총, 그러니까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그 아프리카의 동쪽에 그 큰 섬이 하나 있죠. 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이 돌팔매를 무기로 가지고 있었는데 50m 내에서 맞았을 때에는 총으로 맞은 것보다도 오히려 살상력이 더 컸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총도 돌팔매 수준을 넘은 것은 최근에 와서의 일이다. 뭐 식민지 제국 시대라든가 남북전쟁 시대라든가 나폴레온전 시대 1800년대에 이 총은 그 당시에 활이라든가 창이라든가 돌팔매보다도 더 나을 바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뭐 우리가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 전쟁의 무기가 정말 급속도로 발전한 것은 그러니까 1900년대가 되어서의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뭐 그런 관련된 책으로 제가 이제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번역한 바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죠. 예, 그리고 뭐 제가 그 제목을 그냥 제목만 하나 읽어드리고, 요거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는데, 무기의 발달과 전쟁의 잔인성 해가지고 제가 제목을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기가 발달하면은 전쟁이 더 잔인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호기심을 여러분들한테 돋구는 차원에서, 여러분 그 옛날에 로마, 뭐 그리스, 뭐 스파르타 이럴 때의 전쟁터하고 오늘날의 전쟁터하고 아마도 그 잔인성, 처절성은 그 옛날 전쟁이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포심도 그렇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왜 옛날에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싸울 때 그 전쟁터가 지금 총으로 쏘고 이럴 때보다 더 잔인하고 비참하고 그럴까? 요 얘기를 뭐 다음 시간에 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쭉 한 계획을 세워 보니까 29회, 30회까지 하면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뭐 2주 정도 그리고 뭐 혹시 조금 급하면은 뭐 이제 결론을 따로 뭐 이제 한 1, 20분 잡아가지고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